안녕하세요. 한국경제 2회 2주차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강의 소개를 하고 그 경제학의 기초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경제학의 기초 또는 경제학이 상징하고 있는 일종의 존재 또는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어떤 교양 과정을 이제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우리 책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경제학적 맥락 또는 경제학의 존재와 관련된 맥락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 개론이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수업을 들었다면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 사정에 맞게 지금 우리 그 한국 경제 이해라고 하는 과목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체제인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죠. 그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뭐 다른 경제 체제도 있는데 뭐 계획 경제 체제 뭐 대별하지 않습니까? 네,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일종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이 그때 체제라고 하는 건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포괄하는 의미로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그 본령, 그 본질과 관련된 것은 과연 시장이냐 계획이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제 체제 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 경제 체제 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이 두 체제 간의 일종의 어떤 충돌 현상, 갈등 현상 이런 것들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었죠. 그런 산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같은 민족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역사,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체제 경쟁의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 체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 한국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적 비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우리나라가 일종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던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위시해서 그야말로 저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저 동유럽에서부터 쭉 서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동진을 계속해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요구 권역이 전부 다 사실은 일종의 사회주의 또는 시장 경제로부터 벗어나는 사회들이었거든요. 네. 그야말로 세계를 이분했던 근데 그 북한까지 그런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제 남한에서부터 이렇게 해양 세력들이 일종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이내 나라들이 일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그야말로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경제 체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적인 방식이죠. 네,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 문제라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이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문제군이죠. 네, 그 군들, 그 문제군들을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체제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게 경제 체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약간 리뷰를 해보면 희소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드러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근본적이고 그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문제죠. 세계가 경제학이 바라보는 세계 희소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또는 인간이 가진 목적에 비해서 그 자원이나 수단, 욕망이나 목적에 비해서 자원이나 수단이 부족한 상태, 비교적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희소성, 그 세상을, 이 세계가 천국 같은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복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자원이 부족하다. 우리의 욕망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세계관. 네.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희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계는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 희소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족한 상태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활용한다는 게 배분의 문제였죠. 어떻게 하면 자원을 잘 배분을 해서 욕망을 극대화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실현해내는 인간, 그 합리적인 인간이죠. 그 합리적인 인간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해서 자원을 잘 배분하는, 그 자원이 잘 배분 상태를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원을 잘 배분한 상태를 효율적인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는 인간으로 그려져 있죠. 그 합리적 인간, 그걸 이제 경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리적 인간이 경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게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관이죠. 그래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경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그랬죠. 경제학은 무엇? 경제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희소성이기 때문에, 희소성이라고 하는 세계가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없고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세계가 이왕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종의 문제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정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경제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학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를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생산할 것인가, 이 네 가지 문제 군들을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네 가지 문제를 결국에는 살펴보면 결국에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배분 문제고 하나는 분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은 자원 배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소득 분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배분 문제와 분배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희소성 이야기를 했듯이 부족한 자원, 그러니까 희소성의 세계를 상정했기 때문에 자원은 항상 부족하죠. 그 부족한 자원을 부족하나마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거가 자원 배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 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족한 자원을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자원 배분이 잘 되면 그 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분의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효율성의 문제예요. 네.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은 소득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나눠주잖아요. 뭔가 생산이 되면 그거를 일단 뭔가 생산이 되면 그걸 나눠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나눌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잘 나눌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몫입니다. 몫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 이 문제죠. 이걸 우리가 분배가 잘 된 것을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공평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죠. 근데 우리가 효율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무슨 이야기냐면 그 욕망에 비해서 자원을 어떻게 잘 조직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 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산출물의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투입물의 가치 산출물의 가치에 비해서 투입물의 가치가 얼마나 투여되었느냐 이거 보면 되거든요. 이 투입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자원입니다. 자원을 얼마나 이 투입물을 얼마나 적게 쓰면서도 이 산출물의 가치라고 하는 건 욕망의 수준입니다. 욕망 수준이 네. 욕망 수준 개개인들의 욕망의 수준이 얼마나 자원을 적게 쓰면서도 욕망의 수준을 극대화시켰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효율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개념을 우리가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소 비용, 투입물의 가치가 이 비용인 거예요. 이게 자체가 비용입니다. 투입물, 우리가 투입한 것의 가치가 비용 아닙니까? 네. 뭔가 이런 거 하나라도 생산할 때 뭔가 여기에 투입되는 투입물들의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뭐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고 여기 비닐이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열을 가해서 뭐 변형을 시켜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칼도 있어야 될 거고 이 들어가는 투입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 투입물의 가치가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산물이 생산돼서 요게 시장에 팔면 그게 산출물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이게 산출물 가치의 효과가 되면 이게 최대가 되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성은 달성되는 겁니다. 이게 최대가 되면 요 산식이 최대가 되면 이게 효율성이죠. 네.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분명한 개념입니다.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라고 하는 굉장히 분명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원을 적게 써서 욕망을 극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배분 개념이나 희소성 하에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욕망을 극대화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효율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근데 공평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나눠주는 문제인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명료하게 우리가 떨어지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뭐가 공평하냐?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공평하냐? n분의 1로 나눠주면 그럼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나눠주는 그 생산물이 있을 텐데, 나눠주는 생산물이 있을 텐데,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n분의 1로 분배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 공평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n분의 1이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n분의 1만큼 공평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생산에 기여한 만큼 나눠주는 것이 좋은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나눠주는, 그러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되잖아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외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나눠줘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그야말로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이면서도,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법학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 법이라고 하는 건 정의 문제거든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형법을 예로 들었지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 문제거든요. 정의 문제고, 이 정의라고 하는 건 분배 정의가 바로 공평성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형량을 재질에 따라서 잘 나눠주느냐, 그게 형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건 단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경제 문제는, 물론 경제 문제 두 가지 다 포괄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학파에 따라서 이 배분 문제를 더 중시하는 학파가 있고 분배 문제를 더 중시하는 학파,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주류 경제학을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우리가 보통 이 메인스트림, 그야말로 그 주류 경제학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경제 문제 중에서 공평성과 효율성, 또는 분배 문제와 배분 문제 중에서 배분 문제 또는 효율성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분명합니다. 네, 분명해요. 그리고 효율성을 달성시키는데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이 효율성을 달성을 해야 공평성도 개선된다라고 보거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좋아져서 생산이 많이 되고 파이가 커져야 분배목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주로 효율성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신고전파 경제학 교과서들, 여러분들이 경제학 기론 시간에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 그 책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가 있거든요. 경제학이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 문제에 포커스를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경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체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하나는 전통 경제 체제, 하나는 명령 또는
계획 경제 체제, 또 하나는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통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왔던 방식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아버지는 그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관습적으로 오래 전부터 뭔가 축적된 경험들이 있겠죠.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만들어진 축적된 구례의 경험들이 있겠죠. 그 구례의 경험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선대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것도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아버지 때 해왔던 방식대로 분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바로 그 전통 체제입니다. 그것이. 네. 빨래만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 빨래만 하는 카스트는 빨래만 하는 거예요. 네. 뭐 저기 위에 뭐 종치는 일 하는 사람, 종치는 카스트는 종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는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통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원시 공동체 사회, 인류학자들이 원시 공동체 사회에 들어가서 뭔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그 전통 경제 체제라고 하는 그 전통에 의해서 얼마나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류학의 분과 중에 경제 인류학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은 바로 이 어떻게 이 전통 경제가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잘 작동하는 사회로서 유지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부한 자료들을 남기고 있죠. 네. 근데 이 전통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라고 원시 뭐 공동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현대 사회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예. 이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외부에서 조달되는 그런 사회죠. 예. 온갖 충격들, 전 세계 좋은 문물과 새로운 변화들이 다 흡수되고 그 흡수되지 않으면 사실 이 도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대응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그야말로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 아닙니까?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사회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네. 사회가 변동을 하면 개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자기의 적응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 체제에 맞는 적응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줘야 되는데 전통사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새로운 산업이 끊임없이 도시 문명에서는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고 거기에 인원들이 충원되고 그야말로 거기에서 뭔가 경제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나름대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생각하면서 그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통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경제 체제는 현대 사회에는 통용되지 않는 경제 체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인류학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방식의 어떤 경제 체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논의할 것은 전통 경제 체제가 아니라 나머지 두 개죠. 네. 명령 경제 또는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20세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세기 후반에
냉전 체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체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시장 경제 체제냐, 계획 경제 체제냐, 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냐, 또는 사회주의 시장 계획 경제 체제냐가 서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서로 뭔가 그 대립하고 충돌했던 그런 냉전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통 이제 대별을 하는 겁니다. 경제 체제를 이 두 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대 정부, 시장이냐 정부냐 또는 시장이냐 계획이냐 이렇게 이제 써놨던 거죠. 네,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냉전의 첨단이라고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가 그야말로 분단이 되면서 완전히 한쪽은 계획 경제 체제가 됐고 한쪽은 시장 경제 체제로 되었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체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야말로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냉전 시대의 어떤 유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때 우리도 이 한반도 내에서 마치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는 그 체제 경쟁을 하는 그 같은 논리에 의해서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가 체제 경쟁을 아주 심각하게 했었죠. 네. 그런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질서에 편입이 됐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던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의 역량도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죠. 박정희의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것이 국가 주도형 개발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소련식의 계획 경제 체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탈린의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 경제의 모든 것을 계획을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하는 체제거든요.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중앙 집권적으로 관료나 권력자 또는 권위자의 명령과 지령에 의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사불란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 대계가 운영되고 했던 그게 이제 스탈린식 계획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박정희식 국가 주도 경제 개발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그 주 플레이어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었어요. 그 스탈린식 계획 경제 체제는 기업이 아니라 전부 기업들도 공기업이고 국유기업이고 그랬거든요. 전부가 국가가 소유한 기업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들 이 주 플레이어였고 국가 주도라고 하지만 그 국가 또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을 지원 또는 유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뭔가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경제 활동,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지. 뭐 스탈린식의 어떤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세계 유수의 기업들로 성장한 여러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다 육성이 된 것이고 그야말로 주 플레이어는 기업이었어요. 그 기업들이 시장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가 서포트를 해줬던 겁니다. 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박정희식 개발 독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어서의 그 독재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 정치적으로 독재였고 그야말로 정부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뭔가를 많이 통제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지향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특히 이제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해서 민간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를 나중에 뭐 박정희 개발 경제 개발 독재 시대를 분석을 할 때 또다시 이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국가가 개입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시장을 지향을 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하면서 했고, 그야말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우여곡절들과 난관들을 다 해결하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를 하고 있고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물론 장마당이라고 하는 뭐 시장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자본주의식 시장 경제 체제는 아니죠. 네. 그런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죠. 네. 그러면 그리고 1991년에 그야말로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소련을 붕괴를 하면서 결국에는 계획 경제 체제냐 시장 경제 체제냐라고 하는 체제 경쟁의 논리 속에서 결국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위에 있다. 그 이제 판명이 난 것이죠. 소련이 91년에 붕괴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계획 경제 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체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하죠. 물론 뭐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나라들도 상당 부분 시장의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체제가 됐다. 체제 경쟁에 있어서 시장 경제 체제가 우위에 섰다라고 우리가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 명령 경제 체제, 지령 경제 체제 또는 계획 경제 체제라 불리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체제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가? 그리고 급기야는 소련이 붕괴하게 되는가? 91년도에. 그거는 크게 보면 문제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네. 하나는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가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평등입니다. 평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성취를 하고 생산을 많이 한다 해도, 가치를 많이 생산하고 생산물을 많이 생산했다고 해도 그 노력만큼 나에게 떨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적죠.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인센티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벌어들이는 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력을 할 이유가 없죠.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죠. 그 근로 의욕이나 노동 동기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결국은 인센티브의 문제에 있어서 왜곡된 인센티브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인센티브라는 건 뭔가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체제가 아니라 노동을 적게 하도록 유도하는 체제라는 거죠. 평등을 지향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센티브 문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사적 소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적 소유라고 하는 거 허용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자기가 생산한 것을 정부나 당이 다 거둡니다. 일단 산출물들을 다 정부가 걷어가고 그거를 한 군데 모은 다음에 그거를 정부가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네. 일단 국가가 개인이 생산한 걸 전부 다 국가가 거둔 다음에 그걸 평등하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어떤 이념 또는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국유 또는 공유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뭔가 소유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소유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뭔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나 공유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런 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재의 특성상 사회주의든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든 다 사적으로 소유합니다. 이런 것들. 왜냐면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도 이런 것들은 뭐 거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죠. 네.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는 거래될 수 있고 이거는 개인적 소비의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뭘 국가가 소유하고 공동체가 소유하냐면 토지나 또는 기업 같은 거 생산 요소들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거든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그야말로 기업과 토지 등 생산 요소를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 요소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네,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게 사실은 사적으로 소유가 돼야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그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거래가 안 되게 되고 시장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장 가격을 알아야 그곳의 가치, 그거 뭐 기업이면 기업, 뭐 토지면 토지 이런 것들에 합당한 가치가 나오죠. 생산 요소의 가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생산 요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국유나 공유다 그러면은 그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요.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알 수 없죠. 생산 요소의 가치 또는 가격을 알아야 그걸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할 때 내가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를 생산할 수 있다. 이 기업들이 뭔가 생산하는 주체가 그거를 알아야 내가 생산할 거 아닙니까? 비용은 얼마고 내가 이걸 생산했을 때 그 산출물의 가치는 얼마인지. 그러니까 투입물의 가치와 생산물의 가치를 알아야 내가 생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선택하고 그것이 내가 여기에 자원 배분을 했을 때 이 투입물, 이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내가 뭔가 이득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 자원을 잘 배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 비용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뭔가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용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뭔가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업을 했을 때 망할지 아니면 성공할지 이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겠어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돌아갔죠. 어느 정도 돌아갔고 그네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도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책정이 됐거든요. 책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건 정부가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임의로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 책정을 할 때 선진국 경제에서를 참조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정부가.
생산 요소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진 국가들에서 거래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그냥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와서 어느 정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유지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산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한계점에 봉착을 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계산의 문제가 아마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또는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 조건으로 작용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식의 문제거든요. 네, 지식 문제입니다. 사실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중앙 집권적이에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전부 계획을 합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국가가 전부 관료들 또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경제적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합니다.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계획하지 않아요. 개개인들이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획 경제 또는 명령 경제 하에서의 계획이라고 하면 정부가 전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정부가 계획하지 않아요. 개개인들이 다 자기가 알아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지식, 그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 또는 소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이 지식의 성격 또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처에 분산되어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중앙 집권화돼서 지식이 한 군데 모일 수 있으면 아마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성공했을 겁니다. 지식을 한 군데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지식을 관료나 공무원들이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시장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권화 될 수가 없거든요.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말로 할 수 없는 또는 보편적 명제로서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의 문장 내지는 개념으로 그 지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는 암묵적 지식이 존재합니다.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은 내가 그 분야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노하우가 쌓이는, 그 노하우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그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노하우를 안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말로 할 수 없어요. 몸에 체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화된 지식을 그야말로 하나의 지식으로서 체화를 하려면 몇 년 동안, 5년, 10년 동안 계속 그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수학처럼 보편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설명될 수 있기만 한다면은 그건 중앙집권화가 되겠죠. 노하우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건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지식입니다. 누구나 통용 가능하고 누구나 습득 가능하고 그런 지식. 근데 현장 지식 또는 그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편적인 명제, 보편적인 언어, 개념,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체득된 겁니다. 그와 같이 체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도처에 지식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개개인들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의사결정,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할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계획경제체제거든요. 그게 명령경제체제고, 명령경제체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권력자나 권위자들이 하는 거예요. 도처에 깔려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국가기관이 모든 경제활동에 의사결정을 한다? 사실 불가능하죠.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뭔가를 하겠다. 그들이 뭔가 국가 대계를 위해서 뭔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식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화되어 있는 시장 경제 체계, 즉 각자가 각자의 나름대로 판단하에서 계획하고 선택하고 의사결정하는 그것이 최고급의 지식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습득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창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국가 경제의 발전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은 그 개개인들이 습득한 어떤 지식, 알 수 없는 암묵적인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식의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지식의 문제와 시장의 문제는 닮아 있거든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시장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내버려 둬라. 자유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랍니다. 각자가 각자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체제 내버려 둬라.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 체제가 바로 시장 경제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식이 분산돼 있다면 이 시장 경제 체제랑 지식의 성격은 서로가 친화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지식이 만약에 누구나 아는 보편 명제, 보편적인 개념으로 서술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체화된 현장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현장 지식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지식들,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권화된 체제인 시장경제 체제가 훨씬 이 지식의 특성과 진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경제 체제가 왜 체제 경쟁에서 패배를 했느냐? 왜 지금은 인기가 없느냐? 지나고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이거. 그 문제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인센티브 문제, 계산의 문제. 계산의 문제는 합리적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합리적 인간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으로 뭔가 자원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는 배분이 잘 돼야 돼요. 효율성이 달성돼야 됩니다. 근데 계산이 안 되면 합리적으로 안 되고 지식의 문제. 지식을 잘 습득을 해야 첨단의 지식, 고급의 지식을 습득한 인재가 있어야 합리적 판단,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식과 정보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 명령경제 또는 계획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별로 인기 있는 경제체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데 그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방금 아까 내버려둬라 또는 뭐 경제적 자유주의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과연 시장경제체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 이야기는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시장의 원리 또는 시장 또는 자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